자유우파 서울 수도권 청년단체 토론회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시사링크의 오영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김준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랑단의 차강성님 나오셨습니다. 보스 이한준님 나오셨습니다. FLD 실버님 나오셨습니다. 네, 청년 리더스 연합 조세연님 나오셨습니다. 자유와 책임 여성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법 반대 프렌즈 최재범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리 남양주 애국연합 김인섭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권 안,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정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오늘 이 토론 때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저는 사실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진 현실을 좀 돌리고 싶어서 이제 청년단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지를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고도 정치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랑,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시민운동으로서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는 청년단체의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4번째는 자유파 청년단체들이 각자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연대와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준비했는데, 요것들을 조금 여기 많은 청년단체 대표님들도 계시고 이제 박사님도 계시니까 좀 잘 배우고 가려고 이렇게 질문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뭐 답변은 아닌데 제 생각 말씀드리면, 요 3번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근자를 확보해야 돼요. 상근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단체는 지속 가능해요. 근데 상근자 1명을 유지하려면 그 사람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은 그 단체가 월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의 상근자가 다른 일로 생업을 해결하지 않고 그 일만으로 생업이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그 활동을 전업적으로 할 수 있는 상근 활동자 1명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1차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컨대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대충 혼자 산다고 치고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0원씩 매달 후원금 내는 200명의 회원을 확보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전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상근 활동자가 있으면 그 조직은 계속합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상근자가 2명, 3명 되면 더 좋지만 1차 목표는 1명의 상근자예요. 우리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하려면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자유파의 전사로서 희생과 헌신은 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인한테 하여튼 네가 좀 헌신해라,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명의 상근자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돼야 돼요.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막 수백 개 단체들이 모여갖고 투입 만들잖아요. 거기 대다수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같은 식으로 그냥 사무실도 거의 없이 하는 건데, 단 우리하고 차이는 상근자 1명씩은 있는 거예요. 상근자가 1명 있으니까 뭔가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좌파 단체에 가서 지원금도 없고 뭐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무실도 변변치 않은데 뭐 이름만 갖고 있는 페이퍼다 뭐 이렇게 비하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적어도 상근자 1명씩은 갖고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 자유파가 이런 대중투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단체의 사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속속들이 모르지만 상근자 1명 확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민변이라는 단체 엄청 세고 크죠. 예, 그 민변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딱 상근자 1명 갖고 시작했어요. 그 상근자 1명, 그때 상근자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천정배가 상근하더라고. 천정배. 예, 나중에 법무장관 했던 그 천정배가 변호사가 판사 검사도 안 하고 이 사람 수석해서 사실 막 한 사람인데도 좌파 운동하겠다고 아예 변호사 개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변 상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민변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민변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청년단체와 청년 지도자들이 진짜 실전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요. 각자의 색깔 유지하면서 어떻게 연대와 공론회장을 만들 수 있냐. 이거는 투의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종북주사파와 투쟁하기 위해서잖아요. 투쟁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슈들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목표에 생각이 다른 단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의 투쟁을 하자고 할 때는 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수위를 낮추면 그때부터 서로 심각한 그 이견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연대와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위로 가야만이 성공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단체가 그러면 공통의 목표니까 이재명 타도 무슨 단체를 다 하나씩 만들자. 이재명 타도 자유대학, 뭐 이재명 타도 남양주 연합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대학은 자유대학대로, 남양주 연합은 남양주 연합대로, 화랑단은 화랑단대로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하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투쟁하면 돼요. 그 투쟁을 이끌기 위한 투쟁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는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자기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국 단위의 공동 투쟁을 하려면 이것만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투쟁위원회입니다. 투위.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박근혜 탄핵 무슨 행동, 국민행동 한 500몇십 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그 투위를 움직이는 한 20, 30명의 전문 시위꾼들이 그걸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끌어내리고 나면 없어져요. 그 투위는 사라지죠. 그리고 원래 500여 개의 좌파단체들이 다 자기 먹을 거 찾아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겠다니까 또 그 투위가 모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까지 투위를 운영하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모였던 그 실무자들, 전문가들, 전문 시위꾼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투위 여기에 다시 또 등장해서 또 그걸 하고 끝나고 나면 또 헤쳐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 각자의 칼날을 잘 유지, 보존, 확대, 발전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투쟁을 위한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이재명 정권 타도라고 하는 투쟁은 우리 청년단체들 또 광화문 세력들 뭐 세이브 코리아 세력 더 나가서 국민의힘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시민단체가 서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자꾸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투쟁 목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동의 투쟁 목표를 세우고 그 공동의 투쟁 목표를 위해서 투위를 구성해서 움직이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4번 문제를 저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청년 운동으로서의 정치 참여 또 제도권의 진입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정치판은 제가 한 40년 평론하고 참여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선의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좌파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정당판, 정치판으로 들어가면 선의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지것들이 알아서 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허장성세를 벌치고 뭐 애원하고 호소하고 뭐 당위론에 호소하고 정당론에 호소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 고성국 TV를 한번 보세요.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의회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수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고성국 TV에 한 번이라도 출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성국 TV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고성국 TV가 뭐 별 볼 일 없고 뭐 영향력도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아까운 시간 내서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바쁘다 그러지.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선의는 없다. 오로지 작동하는 것은 힘이다. 그런데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권력을 갖고 직접 행사하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야당은 파워가 별로 없어. 여당일 때나 파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보면 니나 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무슨 파워가 있냐고요.
그러면 다른 하나의 힘은 뭐냐?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 근데 이 영향력은 누구에 대한 영향력이냐? 좌파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저것들 찍을 거니까. 결국 우리 자유파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예요. 그게 힘입니다.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단에 마이크 한 분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당시에 우리 자유파가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엄청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영향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더 키워갈 것이냐. 이게 우리 자유파 대중운동 단체의 주된 이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입이라고 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이 큰 자유파 단체가 있고 그중에 대중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당으로 끌고 와서 공천을 주면 그 적어도 그 단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저 국민의힘이 줄을 서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자꾸 줄을 서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의 그 역대 지도부 보세요.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는 조금 난 느낌이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역대 지도부를 보면 쫙 줄을 서니까 청년들도 줄을 쓰고 자유파 시민단체들도 줄을 쓰고 줄을 서니까 그중에서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공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먹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백날 가도 저 국민의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 국민의힘이 자유파 국민들한테 줄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파 청년단체한테 줄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튕겨야 돼. 아이고 뭐 내가 우리가 꼭 그런 데까지 가야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래야 이 서로가 그 덩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면 이 영입되는 사람, 제가 이거를 꼭 국민의힘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입을 될 때 줄 서서 서 있다가 뽑혀서 영입되는 사람은 이미 그 과정에서 덩치가 작아져요. 시너지가 안 생겨. 그런데 뭐 난 정치 같은 거 싫어요. 그리고 막 도망 다녀. 일부러 연출이라도 해서 막 상고초려 사고초려를 해. 상고초려 사고초려를 왜 합니까? 덩치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입하는 사람 덩치를 키워주면 영입하는 사람도 같이 커져요. 아니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지가 하고 싶으면은 지가 유비 찾아갈 수도 있지.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상고초려를 연출하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 제갈공명은 엄청 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유비는 다 가지냐? 유비도 같이 크잖아요. 이렇게 엄청 큰 제갈공명을 마침내 자기 휘하에 뒀다.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단체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야 돼. 근데 이거를 누가 멋진 작가가 시나리오 쓰듯이 이게 써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그런 정도의 정치 짬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이게 정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금 청년 활동하는 청년 지도자들 중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절대 공천 달라고 줄 서면 안 돼. 그러면 공천 못 받아요. 오히려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들이 또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진지를 형성하고 이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아쉽다고 손을 내밀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못 이기는 채 정 그렇다면 우리가 한 10명 보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야 우리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실전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려면 개별 단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단체 또는 우리 자유파 단체 전체가 하나의 논의 테이블을 가지고 여기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좀 상을 펴놓고 국민의힘하고 밀고 당기기로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국민의힘과 어쨌든 손잡고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이런 연석회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야 한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한동훈이 같은 쓰레기를 안림 아니 이런 논쟁을 갖고 무슨 통합하냐 마냐 이렇게 황당한 논쟁 하잖아요. 이준석이랑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황당한 논쟁 하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덩치를 키우면 국민의힘과 다른 재정당 사회단체 자유파 단체 청년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통합할 거냐 이게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질문 4개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도 편하게 좀. 우선
저도 평소에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고성국 박사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조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1번 질문, 청년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고도 정치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청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장단점으로 좀 분리를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단점으로는 저희 청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죠. 경험이 적고 어리다 보니까 스펙도 부족하고 또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젊음과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SNS나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활용할 능력이 저희는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정치인분들도 요즘 SNS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우리의 의견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뭐 사실 FAD 실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단체가 다름 아닌 FAD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고 대중들의 이목을 많이 끌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제 경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주변에 이제 20대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지 사실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집회에 나왔던 것이 작년 2월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에게 제 지인이 그거 나가서 알바비 얼마 받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 제가 계속 인스타에서 이야기하고 스토리 올리고 DM하고 소식을 알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까지 하고 집회에 나와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부터 계속해서 알리고 깨우고 이렇게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드리면, 이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자격을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5세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청년들이 스펙이 부족하고 뭐 경력이 좀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강점이 되는 식으로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선 5선 된 거는 들어온 짓을 4배 5배 더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저것들 중에 진짜 저 사람 깨끗하게 정치 잘했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쯤 되나요? 잘 세보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더러운 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수가 높을수록 더러운 거야. 그러면 정치 안 한 사람, 나는 정치해본 적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최고 강점이 되는 식으로 선거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 시대 흐름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만 제가 첨언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만 이제 사실은 제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입 문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저희 이제 화랑단 저희가 정책 발의도 해가지고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좌파 지역구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또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를 이제 기사 다뤄주던 이제 기자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기사도 내면서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할 건데 사람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강석은 빼고. 그러니까 청년단체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 이제 그 말도 잘하고 똘똘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차강석은 빼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니요 국민의힘 쪽에서 연락 왔어요. 근데 왜 차강석을 빼? 너무 극우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웬만하면은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인사 영입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고 화가 나는 부분. 그 사람 보냈어요? 근데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했는데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임명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위촉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선을 이제 앞두면서 뭐 하나씩 이제 자리가 있어야 위촉을 시켜주기 뭔가 공천 주기 편하니까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들이냐? 다 저희 단체에 한 번씩 거쳐갔던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디 라인 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누구 뒷공문이 따라다니던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런 다 위촉을 받아가지고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저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정말 기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는 저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이 보수 정당 지금 국민의힘 찍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요즘 많이 화가 나고 진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아까 이제 뭐 공천 뭐 어떻게 뭐 지방선거 이런 출마 아직은 지금 다들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뭔가 정말 그쪽에서 부탁한다 간청한다 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근자가 필요하다. 그 단체에서 대표격인 사람들이 상근자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지방자치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애국심에 나온 이 청년들한테 그런 자리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기회주의자 정말 쓰레기 막 이런 것들한테 자리를 주고 임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와 이게 지금 내가 정말 보수를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는 건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저께 김홍국 선생님 그 제가 양아들이잖아요. 그 신곡 발표회 때도 갔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야 너 이제 정치인들 해서 이제 그만해. 이제 저 다 쓰레기들이야 그거. 의리도 없고. 근데 저는 진짜로 이번에 많이 느끼는 게 아니 청년단체 인원은 필요하면서 대표격인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 듣고 나서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충격받았고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도 지금 여기저기서 활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일단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네. 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면 장동혁 먼저 떠오르고 뭐 국회의원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차강석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런 장동혁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실무자들이에요. 네. 실무자들은 그냥 거기가 좋고 편안하고 직장이에요. 그리고 셀러리맨으로서 그냥 큰일 안 터지고 사고 안 터지고 일 안 생기고 그냥 그렇게 타성화된 게 벌써 한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실무자들은 이를테면 우리가 막 100만 당원 돌파해서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당원 입당을 안내받으려고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받아요? 장동혁 대표가 받아줘야 돼요? 이 실무자들이 그냥 칼퇴근하고 웬만하면은 귀찮은 일 서로 피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차강석이 오면 또 괜히 뭐 구구 소리 한번 들을 것 같으니까 아이 당신은 안 왔으면 좋겠고 사람은 필요하니까 좀 애들이나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극도의 그 관료주의 기득권자들이 지금 당뇨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우리 자유파 단체나 청년들을 이렇게 무슨 행사장에서 잠깐 인사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대화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그 당뇨주의에 쩔은 그 기득권 당뇨들의 벽에 먼저 막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 쇄신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한동훈과 그 배신자 쓰레기들을 쳐내는 쇄신도 쇄신이지만 당의 이 관료주의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의미에서 쇄신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 점이 하나고 그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영입 그러면 국민의힘이 영입하는 쪽 우리가 영입 당하는 쪽 이런 식의 구도가 우리 머릿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하는 쪽에서 선택하기 나름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우리가 들어가 주는 쪽이고 우리가 접수하러 가는 쪽이야. 발상을 확 바꿔버리면 저것들이 감히 그런 식의 갑질을 못해요. 실제로 이 정당이 건강해지면 이런 외부의 인재들이나 당 안에서도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 당원들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때마다 뭐 청년 몫으로 국회의원 공천 한 명 주냐 안 주냐 뭐 최고위원 몫으로 청년 최고위원이 하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평생 장식품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식품으로 우리 스스로 규정당하고 받아들이는 한 장식품을 선택하는 건 저쪽이지.
우린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네를 접수하는 거고 우리가 너네를 되살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버티고 나가야 저 당을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 점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당협에서도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랑 열심히 말도 하고 지역 집회도 많이 했어요. 저희 보스는 지역 집회 많이 하는데 제가 부탁을 간곡히 부탁했어요. 지역을 먼저 일단 살려야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냐. 집회 나와달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응원해주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뒤에서 숨어갖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안 나올 거면 우린 당신들을 오히려 공격할 거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그런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사실 국힘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지선에서도 너네 그렇게 안 바뀔 거면 우리가 너네 뽑아주지 않고 지선 져도 된다. 너네가 먼저 쇄신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각오들을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 뽑아도 되고요. 저희 뭐 다른 아예 안 뽑아도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국힘 지지율, 결국엔 힘은 지지율이잖아요. 시민들의 지지율, 청년들의 지지율은 지금 이거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좀 올리면 아까 강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어떤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청년단체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단 까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이번에 지선이나 이런 건 출마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얼굴 까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좋은 인재들이 출마를 한다면 사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치는 되게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절반 이상의 꿈이 대통령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정치 한다고 하면은 나쁜 게 돼버리게 만든 건 사실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는 원래 멋있는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반대로 이런 청년들이 정치한다 했을 때 쟤 정치하려고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들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뭔가 문화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한다, 어떤 이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친구가 욕심만 그득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 기성 정치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도 제 어떤 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실제 이 친구가 어떤 걸 준비해 왔고 실질적으로 이건 나간 다음에 예를 드는 거자면 정책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진짜 괜찮다면 이걸로 가는 거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구에서 나와서 경쟁 구도가 나오더라도 좀 선의의 경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짧게 아까 1번 질문을 하셨던 청년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고도 정치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제도권이 아닌 또 예를 들면 청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청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제도권에서는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청년단체는 결정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속어를 쓰자면 약간 깽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회방을 놓는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이랑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친한계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제명 때문에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700명 정도가 오고 지난주에는 이제 2000명 정도가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제명을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결정은 제도권에서 하지만 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쉽게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청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좀 더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나 청년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청년을 일종의 사회적 계층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당에 가면은 청년 몫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기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른바 청년 정책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감옥 사형 선고받고 감옥살이한 게 10대 후반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만민공동회에서 대중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각성시킨 게 20살 때예요. 4.19 혁명 그 10대 20대가 일으킨 거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 10대 20대들이 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한 발짝 더 나간 것은 청년들의 힘인데 이게 청년 영역, 청년 정책 자리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청년적 시각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서 청년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기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싹 청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치 제일 잘할 것 같아. 한동훈이도 보면 한동훈 딸들인 줄 알았더니 뭐 60대 70대 그 여성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 자체가 반청년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징계해야 된다? 아니야. 징계는 너무 저 가혹하니까 뭐 협상하고 타협해야 돼. 이게 다 60대 70대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낡은 정치적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논쟁할 여지도 없이 이건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 이자가 저지른 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제명하고 다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청년적 시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젊어지고 더 활성화가 돼서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싸워서 능히 싸워 이겨서 총선에서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정권 탈환을 하려면 청년적 시각으로 청년적 눈높이로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청년 몇 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이나 또는 뭐 비례대표 몇 명에다가 정당의 청년 파트를 활성화하고 청년 정책 몇 개를 제시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부터 그런 접근의 어떤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1번 질문에 대해서 청년의 정치 참여인데 너무 청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도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문화 형성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뭐 지금 세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도 저희 젊은 층들이 먹고 계속 알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먹고 싶다고 하시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가 많이 바꿔 나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보수 지형에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했던 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 자유와 책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역사를 좀 더 공부하자가 좀 더 맞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고성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건데 한 명이 그 변호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사법시험도 통과하셔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예 상근으로 그럴 만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전 사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상근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역사를 다시 보면서 그 열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협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끔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자유에 대해서 A4용지 들여서 쭉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쓸까? 다 쓰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에 발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다. 그런데 나도 모른다가 저는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였었는데 저는 이런 문화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문화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건국 때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보면 그냥 깜빵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다시 공부하니까 와 이분들이 보훈, 경제 다 살렸다. 다 상대방 한 게 없다. 근데 왜 이 모양이지? 아 내가 책을 안 읽었구나. 저는 이렇게 도달을 해서 이거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돼서 지금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지만 같이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아서 저희는 문화 형성을 할 때 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나 경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문화 형성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적극 공감해요.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 활동하고 또 때로는 정치에 좀 직접 개입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다 이런저런 인연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제왕학이라고 하는 걸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하고 책을 제가 3권을 추천을 했어요. 이 책 읽고 토론하자.
이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책 3권을 제가 추천했어요. 이게 자유파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책, 두꺼운 책 주면 또 못 읽잖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거 읽고 와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당신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정치가 윤리 영역을 넘어서 현실 정치 영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전환기적인 그 인물이 마키아벨리다. 군주론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 가지고 갔어요. 이거 읽어라.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지금은 이제 좌파들이 다 장악을 해서 그거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그야말로 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잘 정리된 역사책은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 사회 관해선. 고등학교 책 던지고 읽으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키아벨리는 곧잘 읽어내요. 근데 좀 잘못 읽지. 무슨 곤모술수론처럼.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어려워서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사는 다들 읽고 와. 그런데 토론을 해보면 이해 수준이 아주 천박해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제일 어려운 거야. 제가 보기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사가 제일 어려운 거야. 우리 역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선후 아래 위니까 이게 60년대 국민학교 다니고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닌 세대일 거잖아요. 이때 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렇게 정립된 역사책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유파가 다음 대선 때 또는 그 전에 다시 정권 탈환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개인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제대로 다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 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 교사가 만약에 과목이 역사 교사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뭐 수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과목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는 읽히면 읽힐수록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들 좌편향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저 종북주사파들이 이른바 한국형 역사 공정을 아주 집요하게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근데 왜 역사에 그렇게 꽂혔냐? 이것들이 그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갔어야 됐는데 이승만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끌고 갔다. 그리고 독재하다가 망했다. 이런 식의 역사 공정을 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인데 잘못 태어났다고 규정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좌편향 교과서는 대체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그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자유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서술하는 역사책이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에서는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의 교사들은 좋은 역사책을 학생들한테 권하는 방식으로, 역사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역사 교육에 대한 그 관심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우리 자유파 진영 내의 지식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에 기반해서 이승만 학, 박정희 학, 이렇게 물론 통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강좌와 학생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또 요즘은 그런 분들도 대체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강좌들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교조가 초기에 1985년경에 교과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좌파 이념 교육의 파트가 역사학이었어요. 예, 그런 점들까지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영역에 있어서 이 좌파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우리 자유파의 대안적 헤게모니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유파가 전략적으로 좀 역량 배치를 좀 다시 해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정면 돌파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4.3이다 여수 순천 반란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좌파들은 그것을 정당한 민중봉기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고 규정하고 막 하잖아요. 그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남로당의 공작이었고 그리고 남로당이 50단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다 라고 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찾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좌익사건 실록으로 가요. 대검에 공안부가 있을 때, 공안부는 저 문재인 때 없어졌는데 대검 공안부가 그 간첩 사건 다루는 데잖아요. 그 대검 공안부에서 계속해서 백서처럼 발간해낸 그 좌익 사건 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가 그래도 여수 순천이 어떤 반란이었는지 남로당이 거기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4.3 사태의 배후에 남로당과 김일성이가 어떻게 압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재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황당한 상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은 우리 자유파의 지식인들이 좌파 못지않게 훌륭하고 역량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역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번 달인가 역사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또 초등학교 딸이 있어가지고 역사책 새마을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보수 정권을 다 욕하고 촛불운동 얘기 나오고 뭐 정말 많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 제일 놀랐던 게 6.25 날 기념을 안 합니다. 태극기 하나조차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청년단체들이 6.25 날에 가서 우리가 6.25 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뭐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박정희 대통령 운동 새마을 운동의 효과 뭐 고속도로를 지었을 때 효과 그다음에 철강 산업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지은 걸 모를 겁니다. 그런 걸 알리는 그런 단체들이 청년 단체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좌파들이 여태까지 이겨왔던 건 반일 감성 그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오죽하면 세월호도 사실 역사잖아요. 어떻게 한 부분 그 역사를 이용해서 점점 보수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걸 그거를 우리가 더 역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선동 새로운 우리 보수 쪽의 역사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네 많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 좌파 것들은 처음부터 싫어했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진짜 저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좌파 것들이 결심을 한 계기가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다 척결하는 말하자면 단칼에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좌파 것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수십 년간 해온 역사 공정이 그 순간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탄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정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종북주사파와의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 논쟁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캠페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의 집회 패러다임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목소리 외치고 이런 거는 좋아요. 저희끼리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차강석 대표님 뭐 연탄 봉사활동 추진하면서 이렇게 인지시키는 거라든지 지금 문화나 역사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계속 펼치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뚜쫑코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그거를 좀 포인트 삼아서 저희들 뭐 역사라든지 관련된 것들 좀 녹이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FLD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원산지 표기 이대로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게 하는 거. 이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좀 불투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항상 영웅적인 서사적인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히어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들 진행하는 부분이 계속 똑같은 부분으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대전 쪽이나 뭐 이런 조직하고 좀 합칠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그 접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서로 간에 그 고성국 박사님이 이야기한 포인트도 동의는 합니다. 개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기 위해선 많이 깨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깨어나 있는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먼저 깨어난 상태가 된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 품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쪽에서 이제 키운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형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이제 뭐 SM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아이돌 육성을 하잖아요. 그런 육성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재밌는 주제인데요. 좌파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좌파들이 대학에서 2, 3학년 학생들을 포섭을 해요. 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세미나도 시키고 데모할 때 데리고 다녀보면 그 각각의 특성이 보이잖아요. 너는 노동 현장으로 가라. 너는 뭐 변호사 시험 준비해라. 때로는 이게 70년대인데 그때는 환경이 뭔지도 잘 모를 때인데 야 너는 뭐 싸움도 못하고 뭐 머리도 안 좋으니까 너 저 그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파봐라. 환경운동연합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풀이 있고 풀에서 각자의 특장과 개성에 맞게 이렇게 배치하는 전략 단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파가 그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전략 단위가 있어서 자유파 청년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각자 테스트 해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연 발생적으로 화랑단은 화랑단대로 남양주 연합은 남양주 연합대로 이미 이렇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하나로 큰 하나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려서 그림 그리는 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 그림을 그릴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가 해방 이후 최대로 많이 모인 그 집회 2019년 광화문 집회잖아요. 근데 그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대국본이 조국이의 이 내로남불이 국민들한테 이런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될 거니까 하고 조국 뭐 이거 계획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대중운동의 핵심은 대중 지도자가 그림 그려서 따라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의 그 폭발하는 열정을 대중 지도자들이 타인리하게 쫓아가면서 반보 정도 같이 해 나가는 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조국의 위선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는데 여전히 지도부가 만약에 조국은 뭐 별거 아니니까 하고 딴 거 얘기했으면 그 동력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돼. 윤어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당시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광화문뿐 아니라 세이브코리아까지 가세해서 전국이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위까지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심인 거고 우리 자유파 대중단체나 청년 지도자들은 그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냥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외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전략 단위가 있어서 공산당처럼 전위 조직이 있어서 다 계획하고 지시하고 자원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런 전략 단위로서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성이 더 많은 그런 투쟁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투쟁 속에서 다시 우리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서 언젠가는 우리 자유파의 전략 단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희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없다고 해서 투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투쟁,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그 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결합하면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교육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실 주제는 조금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당을 저는 조금 더 예상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매번 지방선거 할 때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그 부가연 아트홀에서 청년 간담회 했을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올라간 친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교육감이 4년 해가지고 3선 성공하게 되면 총 12년이고 올해 만약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온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육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최대 12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치면 12년인데 만약에 3선에 성공하게 되는 좌파 교육감 만나게 되면 초중고 12년을 도합 좌파 사상 교육만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의 정권, 그다음에 뭐 친한계 한동훈, 이건 약간 단기적인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고 중장기적인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은 학교와 교실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교육감 선거도 많이 좀 진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올드 미디어와 이제 뉴 미디어라는 저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SNS를 특히나 이제 그 유튜브로 대표되는 거는 뉴 미디어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올드 미디어인 레거시도 조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최근에 그 중학교에서 급훈이라고 하죠. 급훈인데 그 공산주의를 언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는 뭐 청년들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해당 무슨 뭐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나?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 해당 학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최대한 연락이 가능한 기자들에게 그 연락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교육청에서 시위하는 걸로 되면 큰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해당 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 선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자유파의 교육은 핵심이 수월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최대한 좀 끌어올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월성 교육의 핵심인데 좌파들은 수월성을 거의 무시해요. 일부러 개무시하고 이른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상대평가 자체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거의 99%는 좌파들까지도 저거 좌파 것들 보면 전부 애들 뭐 어디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학력사회라고 하는 학벌사회라고 하는 이 현실은 뭐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는 또 다른 논외로 하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좌파들조차도 지혜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유학이라도 가서 타이틀 따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감에 있어서는 무조건 보수 교육감, 수월성을 앞세우는 보수 교육감이 유리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 보수 진영의 교육감, 수월성을 앞세우고 그래서 대학 더 잘 가게 하겠다라고 공부 잘 시키겠다고 하는 이 보수 교육감이 무조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안 되냐? 이유가 간단해요. 좌파 것들은 정교조가 후보 단일화를 시켜서 한 명씩 내는데 우리는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저는 17개 광역에서 17명의 교육감 뽑는데 우리가 14개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는 이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 3개 빼놓고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니까. 그래서 핵심은 자유파 보수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에 있다. 근데 이게 정당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정당이 끼어들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정당이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정당은 아예 못 끼어드니까 국민의힘이건 어디건 못 끼어드니까 그러면 자유파 보수 교육감의 단일화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시민단체들, 청년단체들, 유튜브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만들어 볼만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4군데 승리를 향해서 어디 손잡고 같이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12월 2일 날 문화개혁 선포 이렇게 해서 계엄 전야절로 문화전쟁을 좀 선포하면서 그때 문화공연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문화공연이란 걸 준비해보니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배급할 수 있는 현실도 잘 안 되고 장소 섭외도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은 역사 교육을 할 때 영화를 만들어도 카이 한 0.5 정도 이렇게 좌파를 좀 담아서 대중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넘어가게끔 선동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실을 좀 저는 이제 뭐 이번에도 그 2월 6, 7, 8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업적을 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시회도 좀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문화공연도 좀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금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자유파가 아직 덜 절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덜 절박하다. 자 보세요. 좌파 것들은 뭐 내용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고 그런데 책 내면은 막 수만 권씩 팔리죠. 그 좌파들이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책 한 권 사는 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파 것들은 절박해. 여전히 절박해. 권력을 잡았지만 절박해.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게 수십 년간 저것들이 수백 번에 걸친 이 대한민국 정복 음모 공작 실패한 반란 이런 거 일으키는 과정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둥산둥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막 몸으로 막 이거 한 거는 6.25 전쟁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6.25 전쟁 세대는 지금 다 세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파는 저나 여러분들 세대는 뭐 별로 절박한 게 없이 여기까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무지무지 절박하게 말씀들을 해.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 맞습니다. 손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작파 것들 보면은 별것도 아닌 영화 만들어도 막 적어도 돈 벌게는 만들어주잖아. 손해보지 않게는 만들어주잖아. 책을 내든 영화를 내든 뭐를 내든 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우리가 그 좌파 것들보다 가난해서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절박함의 강도의 차이가 있고 밀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자유의 전사들이 있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나라 뺏기고 막 공산당 막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럴 때 훨씬 절박하고 처절하게 싸울 거예요. 맞아요. 훨씬 절박하게 싸울 거라니까. 그 절박함의 10분의 1이라도 지금 보여줘야 우리가 안 망할 수가 있어요. 제주 오름의 총무 장경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부 주제를 제가 감히 조금 이제 발제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느꼈던 1부 주제는 청년단체에서 바라보는 약간 제도권, 저는 큰 맥락에서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권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발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감히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를 들면 1차원적으로 그 선거 관련해서요.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게 이제 굉장히 1단계 역할을 생각을 하는데, 좀 이제 그 고박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발상의 전환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후보가 나오기 전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청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각 이제 그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국회의원 자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40개 정도의 그 당협이 있고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동대문 갑을 할 때 갑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할 수는 없을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를 들면은 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장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역할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좀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 경북 영남권 우리 청년 지도자 토론에서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줄 서면은 그냥 선택적으로 뽑혀 나간다. 그리고 뽑힌 청년들은 뽑아준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이고 버려진다. 쌓이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청년대회 했듯이 청년단체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모여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가 있는 사람들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10명이고 20명이고 오디션을 하자. 오디션을 하고 우리 대자유총에서 그걸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자. 국민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뭐 우리끼리 투표해서 미스트롯 같이 그런 식으로 순위도 매기고 인기상도 주고 그 명단을 당에다가 주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의 지역 연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은 뭐 남양주, 뭐 2등은 서대문, 뭐 3등은 동대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적시해서 주자. 나머지는 당에서 선택할 나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아주는 명단을 당에서 존중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우리도 더 밀도 높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줬는데 완전히 개무시 당했다. 그럼 우리도 국민의힘 개무시해 버리면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학관계고 힘의 관계고 그리고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당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협박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을 우리 자유파 청년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자. 협박을 하려면 우리가 엄청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만한 연필 깎기 칼 들고서 협박해봤자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 지도자 오디션 같은 걸 우리가 범자유파 청년단체와 대자유총이 손잡고 하자. 못할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 청년대회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청년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보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해 주신 거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 저희 자유와 책임은 한 명의 정치권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와 책임의 대표의 정우진 대표의 역할이고, 근데 같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뭘 하면 할수록 가야 된다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활동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보내야 한다.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 그 갖고 있는 생각과 자유 보수 딱 이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도 정책적으로 펼 수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라 함이 정치를 해본 경험이 아니라 들을 줄 알고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적절하게 글로 표현해서 정책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그리고 제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피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제대로 보내야 된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부분에서 근데 가장 작은 단위가 저희는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당부터 먼저 해서 천천히 넓혀 나가자인데 저희 자유와 책임 멤버들은 그거에 동의를 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커서 지역 당협에 굉장히 좀 중심적으로 집중해서 거기 안에서 커넥션을 계속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서 자유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정우진 대표는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모시고 토론을 해봤는데 뭐 아주 잘 준비되어 있고 아주 단단한 그런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저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정우진이라는 사람이 역량이 있고 훌륭해도 혼자서 이 기성정치권의 벽을 깨부수는 거는 뭐 엄두도 못 낼 거고 타고 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2020년 총선 때 정치 잘 모르는 황교안 대표를 유승민이하고 그 안철수가 얼마나 블러핑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유승민이 똘마니들이 한 30-40명이 공천 받았어요. 그것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똘마니들도 한 20-30명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자유파가 당시에 2019년 광화문 국민대회를 국민혁명을 했던 그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블러핑을 못 해가지고 한 명도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비례대표도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있고 김문수 최고위원이 있어도 저 기득권 구조가 지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득권 구조를 속 시원하게 얘기하자면 완전히 박살내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타고 넘어서 진입을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유와 책임의 그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렇게 접근해서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치를 키워야 된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스피커를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유파 청년단체, 자유파 시민단체, 그리고 대자유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대체로 그 세 개 아닙니까? 세 개가 똘똘 뭉쳐도 과연 어느 정도 저 기득권을 금을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자유파 청년단체에서 항상 좀 고민하시고 또 때로는 불만인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집회에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오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수사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이제 뭐 영등포서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왔었는데 한두 달 전이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건 아니지만 일부 시민단체 포함해가지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같이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수사 이제 힘내시라고 나왔던 국회 과방위 소속의 우리 당 의원들만 해도 한 4명, 5명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전부 다 발언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집회를 열고 하는 게 그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 영역을 좀 넓혀서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도저히 안 나오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집회를 좀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큰 문제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포함해 가지고 자유파들이 관세 25%에 대해서 규탄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나와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들까지 달고 나올 만한 의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는 걸 좀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욕 없이 사실 윤호개인 구호도 저희는 앞뒤로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판 단어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시험을 해봤어요. 대장동만 저희 하겠다. 나와달라. 근데 다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윤호개인 한번 묻었다고 극우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저희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서 전 그래서 다르게 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사실 시의원 출마하고 도의원 출마하고 뭐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이 얘기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시의원님한테 도의원님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국힘은 시의원 도의원 출마하면 국회의원까지 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체계가 잘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민주당은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보좌관 넣어주고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너 보좌관 몇 년 했어? 시의원 해주고 도의원 해주고 이 체계가 있는데 국힘은 그 체계 자체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도의원, 시의원 출신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급이라고 하는 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차별을 해서 도의원 출신, 시의원 출신이 그걸 자꾸 감춰요.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다음 자기가 한 번 더 국회의원 되는데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자기한테 도전할 만한 사람들의 싹을 잘라요.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이 자기한테 다음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제일 겁이 나는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나 도의원, 시의원을 공천할 때 감히 자기한테 덤벼들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아주 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요. 그러니까 공천할 때 보면 공천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꼴찌가 꼭 공천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제일 약한 자니까 공천 주면 정말 국회의원 그 지역구 의원님 때문에 된 거야. 평생 얻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막 감사하고 감옥하는 거예요. 감히 덤빌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완전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똘마니 노릇을 4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하거든요. 그럼 좌파는 좀 다르냐? 좌파도 비슷해요. 좌파도 비슷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좌파 것들은 도의원 시의원에서 온갖 구박받고 견제받으면서도 어쨌든 살아남아서 도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자의 아주 특수성이 있어요. 이재명이는 좌파 진영에 족보가 없는 자예요. 김대중, 노무현 뭐 이렇게 이어지는 좌파의 주류에도 이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변화된 사람들과 계속해서 뭔가를 도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은 있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하다. 이걸 돌파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힘 갖고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도전하는 건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침내 처음으로 입을 여시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시도당별로 17개 시도당이 있는데 그 각 시도당별로 저희가 좀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당원들이 정말 똘똘 뭉친 한 200명이면 200명이 됐든 정말 어떤 행사에 가도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모여진다면 아무리 거기 뭐 경기도당에 뭐 누가 위원장이 됐든 시도당 위원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함부로 저는
제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단체들이 생각해야 될 건 그런 사람 정말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시도당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발언인데 진짜 저 묵직한 발언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국민의힘의 그 지역구 행사에 뭐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거기 몇 명이 나와요? 중앙당에서 황교안 대표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 독자적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 지역구 의원들하고 원외당협 위원장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현역 의원은 300명씩 버스, 그러면 버스 한 6, 7대 되죠. 동원해라. 원외당협 위원장은 수도권은 150명, 뭐 지방은 100명 이런 식으로 동원해라. 정말 총동원을 했는데 5,000명이 관심 모였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동원 능력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지구당이나 당협 또는 뭐 시도당 행사를 여러 번 가는데 그러면 거기도 1년에 뭐 그저 한 서너 번 하는 행사니까 엄청 동원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200~300명을 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당협이건 했는데 우리 자유파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한 50명만 딱 가서 자리를 앉아봐요. 그걸로 그냥 판은 정리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당협을 장악하는 데는 활동적인 청년단체 30명이면 된다. 근데 그 정도 우리 동원할 능력 다 있잖아요. 예, 시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 하거든요. 많이 모으면 300명이야. 근데 그 중에 청년들이 한 1000명, 한 100명이 가. 그러면 그 100명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사마다 여기는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냐 그러고 반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으로 절반 이상은 국민의힘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만 그동안 못 해왔던 일. 근데 지금 우리가 결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제도권 정치인들과 이제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 질문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아까 보스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손을 내밀었지만 제도권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왜 부정선거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하면서 회방을 놓는다든지 큰 소리 치게 되면은 당 지도부는 연설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쌍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같이 목소리 내주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고 사실 부정선거의 제1피해자가 당사자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생각이 있을 거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합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정신호선 투쟁 논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택티컬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비판적 지지라는 말을 쓰는데 비판적 지지의 핵심은 지지에 있어요. 비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에 우리 자유파가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다 비판적 지지하러 가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지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가 더 효과적이에요. 거기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거기서 하게 되면 판을 깨자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가서 지지할 건데 무슨 비판적 지지냐.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당에서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볼 때 청년들이 또는 자유파 단체가 엄청 많이 왔어. 그런데 열정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당을 지지해.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윤호겐을 지지하고 실제로는 당내의 기회주의자 척결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장동혁도 우리 생각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바보지. 정치할 자격이 없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그 정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는 그렇게 행동으로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비판적 지지를 합시고 앞에다가 계속 비판하는 순간 함께 하기가 어렵고 지지의 뜻이 희석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이 당내에서 이 자유파와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겁니다.
기왕에 갔으면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행동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숨기거나 늦춰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장에서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이어서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집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관세 25%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이재명이와 적대적 공생관계 있었던 그 한동훈이 관련된 제명 이 제명이 이제 예정상으로 내일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슈가 이제 결론적으로 선거 관련이기 때문에 경선과 공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원 투표 비율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50%, 70%, 100%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많이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개파 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단체에서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연합이라는 예를 들면 이름 가지고 그 당원들이 원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당원 투표 100%로 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의원들도 있고요. 당협위원장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딱 목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나와서 연설할 수 있겠습니까? 나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좀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여기에 약간 붙이자면 그 책임당원 연합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책임당원 연합을 정말 저희가 진짜 딱 명부를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집회가 됐든 행사가 됐든 조그만한 이제 저거라도 저희가 정말 그 연합에서 책임당원들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연합이 각 시도당별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치 토론이라고 하는 게요. 국면마다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정치 토론은 오늘의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 거고요. 이게 지방선거가 다가서서 한 4월쯤 되면요. 똑같은 멤버가 모여도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얘기를 다시 하게 돼요. 선거 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전략지휘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비록 좀 수공업적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걸 또 추스리는 후속 작업은 그것대로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 한 말씀씩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뭔가 지금 체계화된 조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사실 여기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함께 하려고 지금 그런 것들 만들려고 함께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분도 지금 여기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앞에서 조직적으로 조직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그런 지금 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은 공론화하기 전이라서 하진 않았지만 2월부터는 또 다른 식으로 또 투쟁을 이어갈 거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도움 요청했을 때 혹시 괜찮으시다면 시간적 여유가 괜찮으시다면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청년 정치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적어왔는데 소리의 크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책임질 수 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청년들이 가장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앞으로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 고성국 박사님 같은 분들 열심히 따라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단체 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스는 사실 정치랑은 좀 멀리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민 연합으로서 저희 정치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사실 저희는 적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국힘도 저희의 적이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저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진을 하고 그런 캠페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청년의 의무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키워나가고 새로운 건강한 시민연대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은 자유책임 멤버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진짜 진심으로 힘이 많이 되고 이게 영상으로만 보고 또 인스타로만 좋아요로만 응원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의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돕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여기는 일단 네, 저도 더 연합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는 자유대학이랑 그 풋살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근데 저희 보수한테 필요한 게 사실 유쾌함이 좀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저희 지금 투쟁하는 중이어서 유쾌함이 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뭐 풋살하는 것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세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고 또 교육에 관한 거, 역사에 관한 거 정말 많은 얘기들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이 직접 얘기 나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풋살이나 이런 스포츠 활동에서도 같이 활동하면서 살을 부딪히면서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끼리 좀 더 끈끈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 멘트로 이제 전에 고성국 박사님 출판 기념행 토크 콘서트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는 사랑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름의 오래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익 집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제 작년 8월 달에 전대원 대표와 이제 김유수 최고위원을 포함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이념 집단으로 바뀌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청년들과 청년 단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그 이 카르텔이었던 이 집단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당원이 주인인 그 당을 이제 그 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또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함께 배울 수 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거리로 뛰쳐나온 친구들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시선으로 이 정치라는 거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밖에 서서 제도권 밖에 서서 압박하고 좀 흔들고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좀 조직으로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결론은 이제 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또 새로 계속 만들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20대 청년분들도 있지만 또 10대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리남양주 애국우파 연합이 행진을 할 때마다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소위 MH세대라고 불리우면서 노무현과 관련된 것을 단순히 재미있는 밈으로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만 지속이 된다면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투표권이 생기고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철없을 학창 시절에는 밈으로만 소비를 했었는데 과연 나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미래가 10대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10대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역시 많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불러주신 고성욱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하다 와가지고 좀 많이 느껴오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 제주오름도 사실 시민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제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시민의 역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의 방향성은 우리가 우파다, 우리가 보수다라는 그런 아젠다라기보다는 정말 여러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적인 측면, 아까 유쾌한 그런 측면들 그런 쪽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지역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그 지방 지원의 한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장점도 부각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런 축제를 좀 기획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같은 우파 진영들 지역들마다의 그 한계점들을 돌파하는 아젠다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변 상인들과도 연계해서 좀 그런 호응들을 좀 이끌어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단체 장과 저희 간부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측보다 그냥 내 스스로를 보자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윤어게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님이 누군가를 앞세워서 뒤에서 조작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저희도 윤어게인을 맺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께서 그분 스스로를 희생하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저희도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게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 진정서 서명 운동을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국회와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아가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의 이제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최근에 잡혀가는 분들이나 이런 저희 애국우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잡혀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입법을 막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깨어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로 많이 내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랑 다들 입법이랑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 악법 관련된 것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 주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악법 반대 프렌즈의 최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피자와 스파게티이긴 하지만 저녁을 같이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이제 한 식구라고 할 수 있고, 정치 토론을 진지하게 한 100분 가까이 했으니까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자유파한테 가장 부족했던 게 정치적 구심의 부재였습니다. 정치적 구심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공산당 저것들처럼 뭐 난파해갖고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파의 정치적 구심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행동과 투쟁 속에서 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씨앗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논의를 앞으로 계속 진지하게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